네, 정치 맛집 시간입니다.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은 맛을 내는 분들. 정치 맛집 오늘 네 분의 요리사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맥연구소의 서용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까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스튜디오에 제가 모셨는데 일단 맥 소장님은 조금 뒤에 모시는 걸로 하도록 요즘 하겠습니다. 또 워낙 바쁘셔가지고 예. 종로바닥을 훑느라고 지금 우리 이해를 종로에서 좀 해야 오시나 됩니다. 봐요. 그건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깊은 맛. 근데 지금 세 분이 다 검은 폴라티로 짙은 곤색입니다. 곤색이고 폴라티로 통일을 하셨습니다. 곤색이란 말도 참 나이 든 사람 이야기야. 네이비. 네이비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자기도 나이만 드신 거예요. 곤색이 뭡니까? 네이비라고 해야지. 전 그냥 끄덕거렸을 뿐이에요. 전 다크네이비라고 하려다가 그 교수님이 그 곤색이라고 하셔서 끄덕거렸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요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두 의원이 선출됐어요.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대로 된 거 아닌가요? 예상대로다. 네, 될 만한 분이 됐고 될 만한 분이다. 이기인 총장님은 사실 합리적 온건파로 평가받는 분인데 어쨌든 김병기 대표와는 달리 이 전투형 리더십보다 권리형 리더십을 뽑아서 이 당내의 어떤 혼란과 갈등을 빨리 수습하겠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근식 교수님. 예, 그 네 분이 나와서 자녀 임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분 중에 그나마 온건한 합리적 이미지를 가진 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문재인 정부 때 수석을 했었고 이재명 대표 때 전략기획위원장을 했으니까 정청래 대표랑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비하인드가 있는데 있어요.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서 한병도 의원으로 합의 추대하자는 의견이 꽤 있었답니다. 중진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전임 원내대표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사퇴한 가운데 자녀 임기가 불과 한 5개월도 안 남았는데 경선하는 게 모양새가 이렇게 안 좋다. 근데 갑자기 이 진성준 의원이 출마 선언하는 바람에 선언하고. 그렇게 모여가던 분위기가 확 깨지고 다음 원내대표 선거를 또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재수를 할지언정 이번에 도전해야 다음번에 또 기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경선으로 가버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최대 패자는 진성준 의원이겠네요. 그걸 패자라고 할 수 있나요? 다음 원내대표 선거를 또 기약하는 그 일종의 이제 꼴찌로 분석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죠. 그 표결 결과가 확인이 안 결과가 확인이 안 됐는데. 됐는데. 꼴찌로 분석되고 있다고 했지 제가 네. 뭐 그런 확정하지 비하인드가 않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같은 전주인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세요. 들은 바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돌아갔다. 예. 원래 진성준 의원, 저 한병도 의원이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조금 돌아갔다. 조금 돌아갔다. 일단 뭐 출마하게 되면 다음에 출마하더라도 지난번에 출마했었다가 경력이 한 줄 더 붙게 되는 게 현실이긴 요즘은 하죠. 원내대표도 재수가 기본이에요. 처음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예. 절대 9번까지는 가지 않는 걸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요리사가 준비한 메인 디쉬를 하나씩 공개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기인 셰프님은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메인 디쉬는 편히 누운 침대 재판입니다. 침대 재판 편히 누웠다. 예. 자, 박원석 셰프님은 어떤 요리 준비하셨습니까? 글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김병기 처분만 바라는 민주당입니다. 오늘 윤리심판원 징계가 있는데 출석을 한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당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부 김병기 의원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 영상이 준비가 돼 있네요. 제가 놓쳤습니다. 일단 박원석 셰프가 준비한 김병기 처분만 바라보는 민주당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의원께서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김병기 처분만 바라보는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얘기를 좀 들었고요. 김근식 셰프가 가져온 오늘의 메인 요리는 예, 제가 가져온 디쉬는 비리 종합 선물 세트 이혜훈 후보자를 가져왔습니다. 비리가 종합 선물 세트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예, 이번엔 사진을 준비해 오셨네요. 사진을 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혜훈 후보자의 모습이 우측으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측으로 있고 좌측에 높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반포에 있는 예. 예. 뭐 70억 호가를 상당한다는 원펜타스죠. 네. 90억 원도 있고요. 90억 원도 되니까. 예. 네. 잘 이게 모르겠어요. 40평대 이제 아파트인데 저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청약 가점을 위장 미혼으로 해서 부양자 가족 숫자를 늘려서 예. 턱걸이 당첨이 됐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자기 첫 아들, 큰 아들의 결혼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첨이 안 됐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온갖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당첨을 따낸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은 했는데 그럼요. 혼인 신고를 않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 장남이 부양 가족이 되는 거죠. 부양 가족이 음. 되니까 음. 자녀가 셋 청약 그렇죠. 가점이 높아지면서 그렇습니다. 저 아파트를 30억 원대 청약을 받았다. 지금은 90억 원을 호가한다는 이건 이제 호가니까 모릅니다. 네.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차익이 수십억 원대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하나씩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뭐 교통 사정인지 조금 듣고 있는 맥 소장님의 맥은 조금 이따가 따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김경시 의원, 박원식 슈퍼가 가져온 얘기부터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김경시 의원 이전에 김병기 의원이 오늘 윤리심판원 출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당에서 좀 아까 박수현 그 대변인 얘기 들었듯이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를 했어요. 예, 근데 김병기 의원은 묵묵부답입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 출석해서 소명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윤리심판원에 소명서는 제출을 안 했대요. 그래서 윤리심판원이라는 게 수사권이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낸 소명서 그리고 당사자의 출석해서의 진술, 관계자들의 진술 이걸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이제 그런 목적의 대응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지난번 강선 의원 녹취록 공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당이 요직에 있었고 또 공천관리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취득한 여러 정보들도 있을 거고 또 의원들과의 면담 이런 데서 녹음을 했을 가능성마저 제기되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우려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말하자면 대놓고서 김병기 의원한테 탈당해라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분은 박지원 의원님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분이요. 네, 다른 분들은 대충 눈치를 보고 뭐 결자 해지해 줬으면 선당 후사해 줬으면 우회적인 얘기만 할 뿐이지 언급을 못 합니다. 근데 지금 김병기 의원 관련된 의혹은 이 점입 가경입니다. 그런데다가 2024년 12월에 검찰 내사마저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기도했다는 또 새로운 의혹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쯤 되면 전례에 비추어 보면 이미 강제 수사가 들어갔어도 남을 정도고 그 이전에 거치 정리를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버티는 걸 보면 과연 김병기 의원이 세긴 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앞에서 민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처분만 바라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윤리심판원에서 뭐 출석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뭐 시간을 끌지 뭐 소명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징계 수위가 나오겠죠. 그리고 어제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당의 수석 대변이니까 당의 입장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탈당을 애당심의 입장에서 권유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지난주 이미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방송에 유튜브에 나와서 내가 제명을 당할지언정 내 발로 걸어나가지는 않겠다. 예. 라고 하는 강한 결기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원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 도대체 뭘 카드로 쥐고 있는 게 많은 게 아니냐. 이 양반이 했던 요직이 너무나 민감한 자리였기 때문에 컷오프 시키면서 이른바 2024년 비명 행사 공천을 주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혹여라도 터트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좀 커졌던 게 그 강선 의원을 불러서 의원실에서 녹음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이 의원을 만나서 녹음을 한다는 건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또 다른 의원들과의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녹음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두려움과 또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번에 윤리심판원에서 납득할 만한 징계 수위는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지금 10일에 열리는 이 윤리심판원은 이른바 그 탄원서에 나와 있는 공천원금 3천만 원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그 전에 나왔던 갑질, 특권, 보좌관이 폭로했던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예. 하나씩 나왔던 거 뭐
그 대한항공 호텔 뭐 쿠폰으로 갔던 거부터 시작해서 쿠팡 받았다. 인증 만난 거 뭐 하루에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러한 특검과 갑질에 대한 것들이 고발장이 접수되고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징계 수위지 가장 결정적인. 그러니까 범죄자로서 사법 처리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 탄원서에 나와 있는 공천 헌금과 관련한 이야기는 아직 윤리감찰단에서 해서 넘긴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론은 아직은 그 건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논란이 되고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특검 갑질에 대한 이야기가 12일 날 징계 수위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명까지 나올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뭐 동작구위원회 돈 받은 거는 아마 윤리심판원에 넘어가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아마 당원 당규를 보면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사안이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하거나 새롭게 의제로 올려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윤리심판에서 아마 별도로 판단할 거라고 보고 강선호 의원과 사례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대비가 된다. 그때 이제 1억을 받았다가 돌려줬고 곧바로 이제 공관위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까 거짓말한 게 드러나니 곧바로 제명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김병기 대표 같은 경우는 돈도 그러니까 받았다가 돌려주고 또 갑질 사항이 뭐 1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당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긴 강하다. 그리고 김병기 대표의 황금폰이 혹시 좀 있는 것 아니냐, 의심하는 것 아니냐. 황금폰이란 건 그 안에 무언가 위협적인 내용들이 많다라는 그런 폰인가요? 그렇죠. 국정원 출신으로서 또 인사처장까지 하신 분이 이 체증과 녹취와 기록 같은 걸 다 습관화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내지는 지난 총선에서 공직자 검증위원장 하면서 어떤 의원이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아마 다 되게 두려워할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각종 투서가 들어오는 거 1차적으로 검증했었던 역할이 김병기 대표의 역할인데 그런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의원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근데 이제 그 민주당 당원이고 상금 부대변인이었던 소영주 소장이 있어서 좀 쉴드를 칠 수도 있는데 잘 쉴드를 안 치더라고요 김병기 의원 거는. 아니 뭐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지금 막 쉴드를 뭐 치려고 소영주 소영주 소장님이 스튜디오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얘기 듣기 전에 예. 늦게 오면 실드 칠 자격이 없어요. 다 듣고 왔어요. 지금 오목교 상황은 어떤가요? 예. 오목교 교통 상황은 최악입니다 이게. 오목교 교통 상황이요. 귀성길인 줄 알았어요. 이거 검증되지 않은 얘기죠 지금. 아니, 혹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오목교 피해갈 수가 있어요. 예. 성산대교는 피해가 주십시오. 제가 성산대교는 좀 피해달라. 예. 한 말씀만 더 추가를 하면 그 이제 투서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2023년도 말에 이수진 의원을 통해서 동작구 의원 등이 이제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줬던 사실을 당 대표실에다가 알렸는데 그게 이제 다시 돌고 돌아서 김병기 의원 손에 들어가서 셀프 면죄부, 셀프 공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기서 쟁점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정확하게 그에 대해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윤리심판원에 갔는데 윤리심판원에서 그거를 이제 공직후보 검증위원회로 넘겼다. 그래서 김병기 의원한테 가게 된 거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근데 어느 보도에 보면 윤리심판원에 아예 가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소문. 그 얘기는 그러면은 당대표실에서 바로 그냥 김병기 의원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요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거기에 또 이제 김현지 지금 이 실장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과연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규명이 될 수 있을까? 내지는 그 이전에 윤리심판원에서 왜냐하면 윤리심판원 이름이 언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그렇죠. 아니에요? 감찰단이에요? 다음 네. 감찰- 심판원입니다. 그 이제 김현지 실장이 당시 얘기한 윤리감찰단에 보고됐고 당대표에게 보고됐다. 그러고 거기에서 검증위원회,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맡고 있던 검증위원회로 갔다라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주장인데 그 윤리감찰기구에서는 모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추정해 볼 수 있는 경로는 당대표실에서 바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공직후보 심사위원회, 김병기 의원한테 심사위원회도 아니고. 예. 그러면 이 자체로서 심각한 문제고 결국 김병기 의원이 당시에 총선의 중책을 맡고 있었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중히 김병기 의원을 썼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 관련된 투서 내용은 검증도 해보지 않고 그냥 본인한테 넘겨서 거기서 무마해 버렸다는 결론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돈을 받았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돌려준 것도 사실이고 그건 다 확인이 이미 됐어요. 그러면 김병기 의원이 당시에 했던 행위를 과연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본인조차도 이런 문제를 안고서 공천 작업을 주도했다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적인 논란 이외에도 정치적인 파장을 낳을 만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제 네 분이 다 되셨으니까 여쭤보면 오늘 윤리심판원이 바로 제명, 김병기 제명 뭐 이런 징계를 내릴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저는 제명을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예, 당은 제명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건이 있었죠. 자진 탈당. 자진 탈당. 그러니까 자진 탈당이 사실상 뭐 국민들 눈높이에는 안 맞을 수 있는 배려일 수 있죠. 사실 탈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적거리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뭐야 이거 전직 원내대표라고 예우해 주는 거 아니야? 예우해 준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병기 의원이 이 부분을 정말 100번 고맙게 생각해서 탈당을 하는 게 맞는데 버텨버리니까 이게 이제 당도 참 야박하게 됐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부러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윤리심판에서 제명 결정을 내리면 또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또 다시 재심 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러면 또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제명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제명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재심을 신청하느냐 저는 그 부분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긴급 최고위에서 제명 조치를 하는 거 이게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안 좋다. 좀 그래 봅니다. 만약에 제명을 강행을 해서 하면 김병기 의원이 제명을 납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그 납득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미 긴급해서 최고에서 결정해 버리면 제명이 물론 돼버리는 절차상으로 끝나는데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저항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저항을 할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지금 그러면 어제 왜냐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따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게 당이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마지막 통첩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 저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윤리심판원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징계가 뭐 제명이든 아니든 자진 탈당의 방식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바람직한 그림대로 지금 가려면 사실은 오늘쯤에는 자진 탈당 이야기 나와야 돼요. 예. 오늘 우리 이 정치 맛집 댓글쇼까지 끝나기 전에는 속보로 떠야 됩니다. 9시 26분 전에는 그럼요. 네. 근데 지금 그럴 기미는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난주에 유튜브에 나와서 내가 쫓겨날지언정 제명을 당할지언정 자진 내 발로 걸어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저는 계속 마음에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제명을 하면 의총에서 한번 걸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의총에서도 물론 의총은 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만 또 의총 분위기가 또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 후보 검증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수백 건 수천 건의 투서가 오는 걸 일단 보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게 뭐 터무니없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본인 것도 봤고요. 그렇죠. 네. 중상 모략도 많지만 일단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강선 의원 봤듯이 의원과 의원 사이의 대화를 녹음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판에서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지금 민주당과 김병기 사이에 마지막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만약에 제명이 된다면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까지 열어서 좀 이르게 제명을 시킨다면 김병기 의원이 일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나 혼자 못 죽는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까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 갖고 있을까요? 뭐 글쎄요, 그건 뭐 다 속단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 뭔가를 갖고 있을 가능성, 그걸 민주당이 우려할 가능성 이런 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자폭할 거냐, 그거야 뭐 알 수 없죠. 민주당에서도 뭐 제명하고 쫓아내는 식으로 누르기만 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설득도 하고 좀 시간을 갖자. 이제 이렇게 본인도 진정시키고 다독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텐데 어쨌든 제명 당할지언정 내 발로는 안 나간다는 얘기를 선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윤리심판원에 징계에 대한 답을 미리 내놓은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사이에 심경 변화의 가능성은 있지요. 본인으로 인해서 당 전체가 리스크가 커지는 거를 사실은 정치했던 사람, 오랫동안 그 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면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때문에 물러설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냥 뭐 도의적 차원의 거취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너무 명백해요. 그 대가성, 공천 대가성, 뭐 뇌물 이런 것들이. 예. 공천원금을 2천, 1천, 3천 그러면 받았다 이제 돌려줬다. 이 수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갈 거냐 이 문제가 별도로 또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수사 진행하는 걸 보면 과연 경찰이 수사해 가지고 이게 실제적 진실에 이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강선 의원 어제 압수수색했는데 김경시 의원 들어올 때 맞춰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사건이 알려진 지 13일 만에 입건된 지도 열흘이 넘어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직전에 있었던 통일교 전재수원 사건하고 비교해 보면 당시에 사건이 알려진 지 5일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입건한 지 4일 만에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전격적이었죠.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경찰의 수사가 침대 축구예요. 뭔가 이게 수위를 조절하고 김경식 출국도 그렇잖아요. 석연치 않잖아요. 예. 저거 그 뒤에 티켓을 언제 예약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였으면 이미 이전에 예약해뒀을 겁니다. 근데 연말에 급히 예약해가지고 CES 핑계로 나갔다. 그러면 이제 수사 지연 목적이고 결국 이렇게 수사를 지연하고 수사 속도가 느려지면 김경 강선우선에서 끊길 수 있어요. 그 위로 안 가고. 위로 안 가고. 근데 김경 강선우에 대한 그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구속이로 된다. 그러면 수사는 확대됩니다. 저는 누가 수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경찰 수사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일단 뭐 압수수색이 상당히 늦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가서 감추고 싶은 걸 찾아와야 되는데 열흘 넘게 걸렸다는 거는 감추고 싶은 건 다 감췄지 않겠냐라는 의혹들이 충분히 일만한 그럼요. 그런 그런데다가 일입니다. 텔레그램 뭐 2번씩이나 바꿨잖아요. 바꿨다 이런 것도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예.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김경시 의원 어제 입국한 얘기로 가고 있는데 일단 김경시 의원은 미리 자술서를 내서 당시 22년 지선 앞두고 공천원금을 건넨 건 맞고 맞다. 다만 돌려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돈을 근데 받아서 보관했다고 하는 남모 보좌관 예. 사무국장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이미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김경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과 결이 맞지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저는 김병기 대표 잠시만 이건 약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은 돈을 받았는데 김경시 의원은 준 입장이죠. 돈을 줬고 반환했다 돌려받았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은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돈을 받은 그러니까 물리적 주체는 지역 남모 사무국장. 지역 사무국장이 받았다는 게 강선우 의원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측이죠 크게 보면. 근데 남모 사무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내가 받은 건 없다. 근데 앞서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차량에 쇼핑백을 뭔가 안 봤는데 이게 김치인지 홍삼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김치 홍삼은 제 말입니다. 뭔가 쇼핑백을 두고 간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게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네. 이 차가 직접 받은 거지, 차가. 손으로 건네주는데 그 내용물을 확인 안 하는 것도 좀 상식적이지 않고요. 어찌되었든 외국 나가서 마침 텔레그램도 2번이나 탈퇴해가지고 2번이나 가입하고 또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또 새 친구 목록에 떴다라는 거예요. 보통 핸드폰을 바꾸면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계정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가는데 이제 이걸 굳이 탈퇴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자료를 사실 삭제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밖에 좀 보여지지 않고 한 번 더 텔레그램을 가입했다가 또다시 탈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던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으로도 전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건 사실 뭐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다시 한번 탈퇴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사실 증거 인멸 내지는 말맞추기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증거 인멸 말맞추기로 뭐 오해할 수는 있으나 저는 전반적으로 사건을 펼쳐놓고 보면 김경시 의원이랑 강선우 의원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법률적 대응을 위해서 남모 보좌관을 매개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변호사들 조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 없이 남모 보좌관이 거기에 건넸고 남모 보좌관이 보관했다가 남모 보좌관이 줬다. 그러면 강선우 의원의 손에는 그 1억이 들어가지 않은 거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률적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들을 각자 간에 뭐 머리를 짜내서 내놓은 어떤 사안 같은데 남모 보좌관은 받은 적도 보관한 적도 없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남모 보좌관이 중간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압수수색에 대한 뭐 얘기도 지금 너무 늦었다고 하는데 녹취가 명백하잖아요. 우리가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녹취를 보면 이거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모 보좌관의 증언이 더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거기에서 강선우 의원이 남모 보좌관이 받아와서 그 돈을 보관해서 어떡할까요? 살려주세요. 본인의 보좌관을 위해서 살려주세요 할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법률적 대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고 김경시 의원 자체도 사실상 본인이 그 돈을 건넨 부분은 인정한 차이기 때문에 저는 강선우 의원만 조사를 제대로 하면 이 사안은 아주 담백하게 끝날 상황. 아니 그래서 한 발 더 들어가야 보인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러니까 지금 김경, 강선우 두 사람은 혐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은 돈을 주고 돈을 받은 순간 유죄가 성립이 돼요.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돌려줬다고 하더라도요. 그 즉시 돌려주지 돌려주지 않는 않으면 이상 범죄 성립이 됩니다. 근데 그 즉시 안 돌려준 건 명백하잖아요. 그 녹취록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공천이 결정되는 날이 다음 날이었어요. 예. 근데 공천을 떨어졌으면 또 이 책임이 희석될 텐데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천의 대가성 관계가 이걸만으로 성립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고 있을까? 너무 명백한데 여기서 끊는 거예요, 수사를. 더 확대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경찰 수사가 상당히 미진하다고 박원석 셰프님은 의심하는 거고요. 아니 왜냐하면 하루 만에 공천을 그러면 누가 뒤집었냐? 김병기 의원 당시에 그 태도는 굉장히 강경했는데 김병기 의원이 그럼 이중 플레이를 한 거냐? 겉으로는 강경하게 하고 사실상은 봐주고 그럼 김병기 의원도 책임이 따르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어떤 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수사는 확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끊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경찰 수사가 지연되면 두 사람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변호인이 조력을 하든 뭘 하든. 저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게 이제 1억은 김경시 의원이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음에 어떻든 쇼핑백을 받았다고 얘기한 차 안에 있었다고 얘기한 그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나간 거는 저희가 광고를 보고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있습니까? 예. 예,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교수님 앞서 이제 김병기 또 예.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 짧게 네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강선우 김경 1억 수수 의혹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놀라운 건 제가 뭐 검찰은 안 해봤지만 밀행성이라고 하잖아요. 수사를 할 때 은밀하게 신속하게 전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특히 1억이면 엄청나게 큰 액수고 이건 형사사법처를 받으면 징역형이나 유죄가 굉장히 높게 나올 형이잖아요. 이런 수사를 할 때는요.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압수하고 몰래 수사를 진행해야 돼요. 근데 대놓고 진행을 하면서 남모 보좌관을 먼저 불러서 수사를 했다. 경찰을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라는 게 언론에 다 나옵니다. 예. 그러면 남모 보좌관을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김경은 미국으로 갑니다. 한 10일 있다 옵니다. 텔레그램을 2번 나갔다 다시 들어옵니다. 이 모든 게 그 기간 동안 밀행성과 전격성은 다 사라지고 10일 동안 시간을 번 거예요. 경찰의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아니, 의지 부족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동작경찰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동작서가 따로 뭐가 있어요? 아니 이거 이거 동작서가 이거 수사하는 게 그렇지. 아니에요. 네. 이거 동작경찰서 지금- 사례에서 보듯이 과거에 수사- 지금 하고 이 있어요. 상황에 대해서 이런 밀행성과 전격성을 정면으로 위배한 수사의 이 답보 상태나 이 늑장 대응은 아까 박원석 의원이 윗선에 대한 것들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막기 위한 입맞추기용 알겠습니다. 시간 벌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아니, 사게 다른 걸 다 하다는 떠나서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지금 이 얘기만 진행 계속 좀 많이 됐기 통일교 때문에 수사하고 너무 비교가 다른 돼요. 얘기도 많이 해봐야 돼서 네네네. 경찰 수사가 미진하고 지금 동작서 관련으로 봤을 때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냐. 과거 동작서가 무혐의처분하는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른 얘기도 해야 돼서 아까 이기인 사무총장님이 준비한 오늘의 메인 디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었습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끊어 죄송한데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뭐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됐는데. 예, 제가 좀 말을 늦게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아니요. 저도 빨리 하면 이게 영어를 잘 주말에 방송 나가서 저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저 영상을 보지 못하고 비판을 보도만 보고 비판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최모 변호사가 패널로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 변호사가 좀 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뭐 말투가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 부분은 좀 제가 중립 기원을 놓도록 하고 예. 사실 이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진보 진영 내지는 뭐 이른바 민주당에서 지기현 판사를 항상 비판했을 때 그 비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가 바둑을 두면 바둑 기사들이 저마다 이게 기풍이 있는 것처럼 재판을 운영하는 판사들의 이 나름의 어떤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비판에 동조하지 않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구형 공판에서는 심해도 너무 심했다. 지기현 판사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뭔가 변론을 다 들어줬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 검사에 대한 인신공격 내지는 중언부언하고 정치적 주장까지 다 듣고 있는데 그걸 끊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마지막 결심 공판이고 또 이렇게 이 재판 판결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판결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변론을 다 들어보겠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제재할 건 제재를 해야죠. 사법부의 신뢰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이라든지 사실상 사법부와 재판부를 농락하는 이런 여러 말들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사실 이걸 통해 가지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변론을 통해서 기일이 한 번 더 잡힌다라는 선례가 생겨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현 장관을 포함한 그 피고인들의 행태도 비판해야 되지만 지기현 판사도 조금 개정의 정이 필요하다, 각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기현 판사만 개정의 어떤 그 변이 필요하다. 저는 지기현 판사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저는 뭐 변호인들이나 윤석열 측 사람들은 원래 그랬으니까. 물론 지기현 판사도 원래 그랬지만 이날 재판을 보면서 지기현이 지기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기현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를 좀 희대의 그 판결로 구속 취소 부분을 그 면탈해서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판사 지기현이 아니라 MC 지기현으로 국민들한테 유명해졌어요. MC예요. 얘기하세요. 뭐 윤석열 피고인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보통 제가 재판장 보면 뭐 윤석열 피고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김영은 피고인 나오셨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거기까지는 스타일이라고 인정합니다. 예. 소송 지휘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에게는 재판정에서는 판사가 시키는 대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 꼭 끝내야겠다고 하면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기현이라는 이 판사분이 결국에는 이 내란 우두머리에 많은 사람들의 변호인들에게 농락당했고 본인만 농락당했냐? 국민들이 농락당했습니다. 그날 밤새 내내 어떤 구형이 나오는지 선고도 아니에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하는데 이런 식으로 온 국민을 농락하게끔 판을 깔아줬다. 저는 지기현이 가장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용납한 그렇죠. 지기현 판사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박원석 의원님은 그렇죠. 다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소송 지휘를 근데 전날만 소송 지휘를 잘못한 게 아니고 재판 내내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적된 어떤 무능과 부실의 결과가 저렇게 우스운 상황으로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법정 필리버스터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 김용현 변호인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유튜브 출연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윤석열 변호인 측한테 시간을 벌어줬다. 온전한 이제 뭐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줬다. 이렇게 이제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3일 날 공판에서 이제는 조금 이제 소송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변호인들이나 아니면 피고인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려고 하면 또 형평성을 따지고 들 거예요. 저기는 7시간, 6시간 했는데 우리는 왜 진술을 이 못하게 하냐. 이거 방어권 보장이 안 되는 거다. 실제 그 주장을 했죠. 아니 그 주장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고인은 몰라도 윤석열 피고인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기현 판사가 스스로 자초한 무능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종착역에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저는 저 윤석열 그 변호인단이나 김용현 변호인단들이나 이런 목적이 없어요. 제가 굳이 찾자면은 자기 지지층한테 이런 모습을 과시하는 무슨 진격의 변호사들이다. 이런 모습을 과시하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변호인에겐 그러니까 피고인에겐 도움이 안 됐을 피고인의 이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이 부각에 관심이 있고 결과는 저게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국민적 인상도 별로 안 좋고요. 글쎄요, 뭐 2월 달이 지금 이제 그 재판부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고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 이상 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1심 다시 거기서 그 이상 끈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때문에 저게 무슨 뭐 시간을 지연하려는 전술이라는 것도 사실은 합당하지가 않고 결국 변호인들이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피고인도 운이 별로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 분 다 이제 네. 지기현 재판부, 지기현 판사의 소송 지휘도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워낙 김용현, 윤석열 이 두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억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다 들어줬어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기현 재판부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반론도 있는데 혹시 김근식 그러니까 전 실장님은 지기현 판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즐겨보는 최근의 드라마가 전부 이런 걸 다 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화나 드라마가 국민들 관심 있는 검사의 유착, 검사의 비리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판사는 안 건드렸어요. 근데 지금 상영하는 드라마는 대부분 판사의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검사는 없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한 듯한 또 시기적인 또 타이밍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기현 판사보다는 그 김용현 측 그 변호인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점은 박원석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재판의 전략을 짜려면 이걸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는 게 차라리 그들에겐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이든 계엄이든 불법 계엄을 했을 때 이것이 왜 불가피했는가를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또는 지지자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 사람들은 내용을 컨텐츠를 가지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절차와 시비거리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장 안 해주냐, 왜 내 말을 막느냐, 이런 것들로 시간을 끄니까 예. 사실은 지루하고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이나 김용현을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이게 정치 재판을 위해서 컨텐츠를 가지고 그 당시에 민주당의 입법 복주라든지 아니면 탄핵 남발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해 주는 걸 바랬을 텐데 절차와 시비를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정치 재판으로 전략을 짜지 않고 전술적으로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사보타지하는 걸로 전술을 짠 거예요. 이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아니죠. 조력이 아니라 그냥 본인들 드러내려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도 없고 제가 볼 때 시간만 끌으려고 하는 한 가지 거죠.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 김용현이나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우리가 논평할 가치가 없어요. 오랫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필리버스터나 깽판 플레이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대목은 이진관 판사였다면이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를 용인했을까? 예. 반복되는 얘기들, 그리고 이 재판장의 어떤 재판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모습들을 용납했을까?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진관식의 재판 방식이 지금 내란 재판을 하는 이 조희대 사법부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그렇습니다. 재판장인데 이하상 변호인 이 김용현 장관 변호인에 대해서 감치 명령을 내린 그렇습니다. 바가 있습니다. 예. 이기인 총장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 전략을 그 서증조사 증거 확인할 때도 그냥 마구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거나 그런 걸 보면 그냥 이렇게 뭐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마구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복잡한데 한꺼번에 내란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는 본인들의 어떤 방어 전략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이 재판부에서 말을 끌어내는 것은 우리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다라는 것을 항소심을 결국 염두에 둔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재판부 일단 내일 결심 공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미뤄졌죠. 내일은 선고가 날 걸로 보죠. 선고까지는 아니고 아, 구형까지. 구형. 결심은 예. 끝나는 거죠. 기다리다 보니까 내일은 뭐 제가, 그렇게 예. 재판부가 공언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그런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이번에 제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과 그 변호인단 이외에 나머지 김용현 이제 그 피고인과 변호인은 끝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필리버스터 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예. 거기가 이제 고비인데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여론도 이렇게 안 좋은데 또 지난번처럼 얘기 다 들어주고 아무 말 대잔치 해도 그냥 방관하고 이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 명언도 남겼어요. 음.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이하상 징징대게 풀어놨잖아요. 징징대게 풀어놓은 게 네. 잘못이다가 그럼요. 서영주 근데 소장님의 이제 최소 분석입니다. 6시간 이상 필요하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예. 지난 금요일 결심국판에서 예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필리버스터는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는 근데 우리가 예정됐다. 비교할 사례가 있어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수계 우두머리 재판에서 27차 공판이었을 겁니다. 그때 A4용지 4장으로 최후 변론을 했었거든요. 15분이 안 됐답니다. 하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후 변론도 15분이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뭔데 그렇게 6시간 이상을 하겠느냐라고 비교할 거리가 생긴 거고, 결국 이게 본인의 어떤 선고 형량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본인들이 좀 알아야죠. 그러니까 저도 알겠습니다. 법조 출입을 해서 짧게 얘기하면 지기현 판사가 얼마나 한심한 재판 진행을 했냐면 서정 조사를 다 받아주지 않거든요. 6시간 필요하다 하더라도 서정 조사는 그냥 서정으로 끝내겠습니다, 서면으로 내십시오 하고 몇 초 만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다 풀어놨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전 13일 날도 이와 같은 일은 다시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영주 소장님의 말은 이제 역시 징징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그렇습니다. 문제다라는 게 서영주 소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소 소장님도 오늘 메인 셰프 가지고 오셨죠? 그렇습니다.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 예. 이것도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최근에 당명 뭐 개정을 하겠다고 뭐 국민들한테 뭐 받고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새 당명은 부끄럽당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아, 왜 그러냐면 부끄럽당.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동혁 대표의 꼼수 사과, 쇄신한다고 했지만 그 가면만 쓰고 쇄신 아닌 쇄신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그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조작감사,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조작했다고 일부러.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장동혁 또 대표가 나오는데 그 댓글에 국적 달자고 하는 얘기. 댓글에 국적 달자. 국적 달자. 예, 그게 공당의 대표가 할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수준이 이 정도면 그냥 이름을 그대로 부끄럽당으로 해야. 부끄럽당. 예. 관련돼서 당명 변경에 관한 장동혁 대표의 영상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 하지만 그 당명으로 적정 이름은 부끄럽당이라고 부끄럽다. 소영주 소장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럼 부끄럽당 소속이 되는 윤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끄럽당으로 되면은 뭐 그 당은 사실은 당이 아닌 거죠. 저는 그래서 저도 저게 이제 전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하셨어요? 했죠. 투표했는데 저는 바꿀 필요 없다라고 저 투표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부만 투표한 그렇죠. 거죠? 가부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투표를 하면 안을 가지고 몇 개를 고르라고 하든지 뭐 하는 게 좋은데 일단 바꾸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를 먼저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내일 결과가 나온다는데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본말이 좀 전도된 거죠. 당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명을 바꾸는 건 그동안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정당의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시선 속에서 새롭게 거듭난다. 정말 재창당의 수준으로 환골탈퇴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신뢰를 보내기 위한 메시지 중에 하나로서 이런 일을 하고 당명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혁신의 안들은 지난번 그때도 기자회견할 때 세 가지 이야기했었잖아요. 뭐 청년, 전문가, 그다음에 약자와의 동행 뭐 이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매번 했던 이야기였던 것으로 저는 인식이 되고 이제 기껏한 게 이제 당명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듣고자 했던 이야기는 애매하게 그냥 처리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윤과의 절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와의 확실한 절연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고정국 전환길류의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서 우리 당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확실한 대국민 선언이 빠진 상태에서 당명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아마 적지 않은 당원들이 당명 바꾸는 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 아마 이런 식의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명 바꾸면 이제 명함도 다 바꿔야죠. 그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요. 네. 로고 바꾸고요. 당장 우리 당연마여도 당기를 바꿔야 됩니다. 단기도 바꿔야 되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 비용이. 일단 출판업계, 인쇄 출판업계는 약간의 단비가 될 수 있다는. 아니 당명 바꾸려면 진작 바꿨어야 되죠. 탄핵 직후에 어쨌든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든 것을 지우겠다라고 그때 바꿨다면 조금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뭉개다가 여전히 윤석열과의 절연은 없고 고성국 씨 입당하고 그리고 인사 내놓은 거 보면 그 인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메시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쨌든 뭐 기존의 그런 친윤 세력 여기를 다 끌어안고 간다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가치와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당명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표방하고 있는 가치와 정체성에 따르자면 새로운 당명은 보수업당 이런 당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보수업당. 저건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우화된 정당으로 가고 있고 본인 스스로는 그걸 이제 쇄신이다, 뭐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원래 그 당에 있다 나오신 이긴 사무총장님 저는 어떻게 이제 보시는지. 그 저희가 정치 맛집이니까 예. 맛집에 좀 비유를 하자면 맛있게 해주세요. 네,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음식이 맛이 없어져가지고 손님이 끊겼는데 주방장은 안 바꾸고 간판만 바꾼다고 맛집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찾아야 될 것은 장명소가 아니다, 쇄신안이다. 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게 전략적으로도 안 좋은 게 국민의힘의 지금 주요 핵심 지지층 중에 하나가 장년층입니다.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내 다음 달이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고 이제 4개월, 5개월 뒤면은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찍는 당이 그 당이 맞아라고 하면서 지금 당명을 바꿔버리면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데 굳이 이런 걸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쇄신안, 그러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쇄신안을 만들지 않고 그냥 단지 옷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쇄신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쇄신안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당면 변경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깊은 맛을 내는 맛집에 여러 이슈에 대한 이 네 분의 얘기 메인 코스는 여기까지 듣고요. 디저트 코스는 저희가 잠시 뒤에 클로징 뒤에 이어질 유튜브에서 더 맛깔나게 MSG 좀 쳐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님
맥 연구소의 소영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 네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보가 하나 있습니다. 서산 영덕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사중 추돌이 있습니다. 날씨가 춥고 길이 미끄러워서 사고가 많은데요.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오늘 2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유튜브로 이어집니다. 정말 길이 미끄러워서 특히 오늘 아침에 그래요. 춥더라고요. 지금 서울은 그래도 이쪽은 눈이 별로 얼고 이런 길이 없는데 지방에는 좀 많아요. 근데 아까 조심하셔야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올 때 성산대교를 건너는데 초입에 눈이 바닥에 좀 쌓여 있던데 조금 왔던 모양이에요. 위험한데 그러면? 꽤 많이 왔었던 것 밤새 같아요. 왔었던 거예요. 주말간에 또 오기도 했었고. 소영주 선생님이 좀 일찍 출발했는데 네. 성산대교 쪽에서 엄청 막혀가지고 거기가 거의 거의 1시간 전 상황이죠. 평소보다 한 37분 정도가 더 성산대교만 이렇게 딱 잼이 얼어서 걸리더라고요. 그랬겠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양화대교로 계속 빼는 거예요. 내비가.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내가 평상시대로 오면 여기 8시 정도 도착하는데 근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착 시간이 그래서 설마 왜 이러지? 이러다가 이제 당황해서 이제 돌아서 왔는데 앞으로는 저기 박성태 앵커님이랑 같은 시간대 출근해야겠어요. 그럼 그래요? 새벽 2시요? 고맙습니다. 새벽 3시 아니었나? 5시 좀 넘어서 5시 정도. 아니, 날 정도 월요일 나와야겠어. 아침 교통 상황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와야 돼요. 그래. 변하지 않는 도착 시간은 지하철입니다, 여러분. 역시.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데 사시니까 그렇죠. BMW 버스 지하철이 네트워킹. 없어요 거기는? 있는데 지하철이 멀어 이렇게 하려면 버스 타고 가야 저도 네 번을 세 강남 번을 강동에는 갈아타야 이제 돼. 지하철이 많이 여기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들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역세권을 강조하냐는 얘기도 있고. 그러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유튜브로 또 이어갈 텐데 많은 분이 지금도 뭐 2만 명 가까이 있었다가 조금 빠졌군요. 16,000명 정도가. 2만 명을 좀 못 찍었어요. 약간 한 300명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김기식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그 가까운 분 좀 빨리 모셔라. 300분만 빨리 모셔라. 네. 이 말을 좀 찍어야. 강협위원장이 그러니까 딱 또 비상 재밌네. 걸면은 지역구에서 300명을 접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뭐- 댓글쇼가 한 16,000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전에는 한 10,000명 정도에서 11,000명. 저희가 뭐 다 이렇게 워낙 네 분이 훌륭한. 아니 박성태가 와서 그랬죠. 아니, 장안에 아직은 내로라는 박성태에 분이시니까.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어. 내가 봐도 그래. 저에 대해서 지켜보자. 박성태 잘하나 못하나 보자. 뭐 이렇게. 그러려고 들어와 있는 거야. 아닙니다. 다들 네 분 보고 오시는 거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유튜브는 낭만 토크 개념으로 좋습니다. 인생 뭐 했냐 괜찮죠?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네. 이거 뭐 김현정 앵커한테 죄송할 수도 있지만 박성태 앵커가 좀 재밌더라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예. 재미는 있죠. 그러니까 재밌더라는 표현을 대부분 해요. 지금 앵커 바뀌었다고 바로. 그럼요. 시대에. 계속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으니까. 예. 근데 재밌다라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예. 거예요. 양날의 칼이지. 그래서 또 그렇죠. 잘해 보세요.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온 걸 저는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셔야 돼. 그럼요. 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전에 JTBC 그렇죠. 제2방송국 썰전 라이브를 썰전 라이브에서 일주일에 한 2-3번씩 출연할 재밌게 때. 했었지. 재밌었죠. 재밌게 해서 떴는데 우리 박성태 앵커가 그 뉴스 메인 앵커로 가는 바람에 해체됐죠 그 팀이. 그 방송사는 재미없음을 추구하는 걸로. 왜 저희 전 직장을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저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바로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의 의견을 많이 좀 보여줬대. 박달재님이네요. 박성태 앵커 개그 스타일 좋아요라고 의견 주셨고요. 최강 두사님 송파병의 주인은 남인순 의원님이다. 최강 두사님은 참고로 최강 두사님은 제가 커피도 드리고 다 해봤어요. 예. 근데 매일 나오셔서 매일 남인순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저 사실 서운해. 뇌물이 안 먹히네. 안 먹혀 뇌물이 안 먹혀. 오늘 한번 줘볼까? 어떻게 했길래? 형 커피 갖고 그래. 네. 다시 돌려줬나 보죠 뭐. 남인순 선배 동생 아닌가? 예. 최강 두사님 많은- 바른말 하지 뭐. 재미는 있죠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재미도 있죠가 아니라 재미는 있죠예요. 귤 선생님께서 아재미가 있지라고. 아재미. 그렇지 아재미. 근데 저는 이제 유머 코드가 좀 아재미가 좀 이렇게 좀 확산돼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이렇게 젊은 층의 유머들만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아재미도 젊은 층의 재밌어요. 유머 모르잖아 잘. 최영주 선생님이 혹시 아니 아재 개그를 싫어한다는 건 젊은 층 그 얘기를 73년생이시죠? 73년생이시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젊은 층들과 대화 나눈 적이 있어요? 꽤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꽤 나누세요? 근데 종로의 청년들과. 근데 젊은 층이 80년대생이에요. 80년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주변에 다 아재밖에 없어서 그래요. 80년대 아재인가?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뉴시스는 그래도 아재미로 하는 게 이 타겟이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는 그 오히려 아재들이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 너무 아재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김 교수님 너무 아재. 젊게 살면 된 겁니다. 너무 아재. 나는 지금 환갑이 활짝 넘었고 마등님께서 소용주 하버지라고 의견 주셨어요. 소용주 하버지. 예, 의견도 주시고, 예, 메나타님 위트 유머 센스 아 짱입니다. 뭐 이런 의견들. 아르키님 아재들 잡담 재밌어요라고. 그 다음에 상헌님 패널 출신이어서 말이 많아요. 맞습니다. 제가 근데 패널 전에 앵커도 했었어요. 그러죠. 말 많은 앵커였습니다. 앵커를 더 오래 했죠. 정의실현님이 박성태 앵커님 미남이 아니라서 좋다. 아니 얼굴로 들어온 거야? 예. 아니 이분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설득해야 돼요. 제가 최강두사님 커피 줘봤다니까 부담이 안 돼서 아 취소합니다. 정의실현님 커피 쿠폰 취소합니다. 우리 찌질하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앵커가 너무 미남이면 부담스러워서 방송이 잘 안 돼. 저도 제 친구들 중에 제일 이제 어떤 순자산 규모가 작은 친구가 있어요. 순자산 근데 그 친구가 꼭 저만 찾아요. 어. 저를 보면 그나마 행복하대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앵커가 너무 잘생기고 그러면 이 보시는 분들이 요즘 부담스러워해요. 트렌드에 근데 어떻게 JTBC 앵커를 메인 앵커를 했어요? 준수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잘생기면 부담스러워한다니까요. 준수하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하차했군요. 나보다 조금 아닌 친구가 앵커를 보고 있네. 나는 도대체 그럼 뭐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자신감을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갖는 좋은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JTBC 명예 퇴직한 이유가 나오네. 아니 아니, 지금 그래야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배역이 폭넓게 이런 배역 저런 배역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극부터 이 뭐 유머까지 다 되잖아요. 연기파 배우예요. 네. 근데 손석희 사장 정극밖에 안 되잖아요. 전극? 정색하는 거밖에. 네, 바로 이제 토크로 좀 들어가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토크 들어가요. 토크에서 이제 김규식 교수님 부끄럽다는 좀 각오하십시오. 하려고 했더니 네. 자꾸 말을 돌려. 부끄럽다 계속하세요. 부끄럽당. 앞서 이제 당 얘기가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긴 사무총장님께. 네. 어젠가요? 이준석 대표가 바로 장동혁 대표 같이 특검 관련해서 네. 만나자라고 했고 손을 장동혁 대표가 잡았죠. 전화를 했어요. 만납시다. 두 사람의 전화는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지지난 방송 때 우리 서영주 대변인께서 통일교 특검 제안하고 발의를 하려면 국민의힘만 하지 말고 조국혁신당과도 좀 해라. 예. 왜 다른 야당은 냅두고 너네 둘만 하느냐. 라는 의견을 폭넓게 수용한 것이 아닌가 수용했어요? 생각이 맞아요. 조금 더 수용하지. 네, 조국 대표한테 오늘도 아마 최고위원 9시 반에 있을 텐데 어저께 조국 대표가 사실상 거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제가 촉구를 할 거예요. 이러지 말고 야당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잊지 말고 우리 통일교 특검 내지는 강선우 김병기 대표와 같은 공천원금 특검 우리 하자. 경찰 수사기관의 지지부진한 수사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으니까 예.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제안한 걸로 좀 보이고 그리고 저희가 자꾸 국민의힘이랑 뭔가 이 특검을 얘기하면 또 이걸 가지고 확장해서 의미를 해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연대하는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좀 더 폭넓게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해가지고 함께 좀 특검 출범시키자라는 좀 거국적인 그런 제안을 했다고 좀 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그 야당들의 연대를 주도하는 모습 나쁘지 않다고 봐요. 조국혁신당까지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것들 좀 뭐 의견 좀 진보적으로 뭐 좀 성장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지난주에 했었던 말을 뜻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어허. 국민의힘과 같이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럼 제가 이긴 사무총장이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는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탄핵을 찬성한지 반대하는지 아니면 이 계엄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지 제가 다시 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장동혁 지도체제는 이미 윤어게인이고 여전히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가지고 있는 당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해놓고 연대를 하든 논의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뭉개고 들어가는 것 같아.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이게 새롭게 우리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사령탑으로 뽑힌 우리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출범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당과도 대화하고 협의하겠다. 아마 이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개혁신당의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메시지를 명징하죠. 계엄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뭐 절연하지 못했으니까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통일교 특검에서 우리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협의를 할 때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 권한을 고집했다면 이런 비판이 맞을 수 있는데 이미 제3자 추천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 강선우 김병기 대표 내지는 통일교 특검에서도 국민의힘이 만약 특검 추천 권한을 국민의힘에서 고집한다면 함께할 수 없죠. 그런데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그 과정까지만 국회의원의 그 의석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역할까지 충분하게 좀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전 협의와 대화 타협이 가능하다고 좀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교 관련 특검이랄지 또는 공천원금 특검, 특히 공천원금 특검 뭐 요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연대를 통해서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은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선거까지도 손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보시는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벌써부터 정치연대 이렇게 그걸 넓히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잖아요. 물론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 연대다. 윤호개인과 손을 이 절연하지 못하는 이제 국민의힘과 연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두 개가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다 한 뭉텅이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저게 이제 개혁신당의 지금 취지대로 저렇게 드러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 특검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 지금 수사가 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통일교고 뭐 이거고. 근데 이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수용했잖아요. 민주당이. 물론 신천지 더하고 뭐 해가지고 덕지 붙여서. 근데 여당이 뭐 덩치로 그렇게 밀고 가겠다면은 그냥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특검을 출범시켜 놓으면 수사는 수사의 논리로 굴러갑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이 많은 쪽이 당하게 돼 있어요. 때문에 이건 여야 간에 합의가 가능한 제가 보기에는 특검일 것 같은데 문제는 공천원금 이건데 보세요. 통일교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대통령이 직접 지휘고와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라. 근데 공천원금 문제도 정당에는 그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예요. 언급이 없어요. 대통령실에 청와대 메시지가 없습니다. 예. 메시지를 여기는 안 내겠다는 거고 특검의 티귿자도 이건 못 꺼내게 할 거예요. 민주당에서. 자 그러면 특검을 주장한다고 특검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경찰서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폭로하고 지적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럴 능력들이 안 돼요. 국민의힘이고 개혁신당이고. 경찰 수사가 13일 동안 저렇게 지지부진했는데 다 쳐다보고만 있어요.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밀도 있게 조목조목 비판 못하고 지적 못하고 예전 같으면 늘 하던 항의 방문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체제라는 게 그 소리만 높지 굉장히 무능해요. 저도 그 부분 스피커에 관련해서 좀 그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으로서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도 우리 야당이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결국 민주당이 받았잖아요. 물론 지금도 아직 합의는 안 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떤 결과든 통일교 특검은 진행이 돼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교 특검보다 국민들의 관심은 확실히 이제는 공천원금제로 와 있어요. 돈이 막 주고받고 오고 가고 민주당의 거물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뭐 의원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공천원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가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면 저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한동훈 대표까지 해서 세 분이 저는 단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뭘 또 굶으라고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셋이 모이면 입맛은 좀 없어서 야당의 절실함이라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야당의 절실함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론전도 중요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중요한 거지만 이미 제가 볼 때 국민의 여론은 야 공천원금 이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뿌리 뽑자. 지금도 우리가 이 모양이냐. 라고 하면서 경찰 수사 못 믿겠다는 여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까지 해서 저는 단식을 끝까지 해서 이 공천원금과 관련된 특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 공천원금 특검을 위해서 야당 대표들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같이 단합해서 네. 단식을 저는 그게 권유한 게 지금의 우리 당의 당원 게시판 문제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같은 이 당의 참 참담한 상황을 저는 해결할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잠시만 여기세요. 지금 저희가 방법이에요. 제작진이 앞서 저한테 계속 메신저로 보내준 내용이 있어요. 왜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유튜브가 좀 더 약간 텐션도 있고 소품도 필요해서 간식으로 일단 간식이 들어요. 텐션 높이는 발언을 했는데 갑자기 텐션 내리고 간식인데 왜 간식을 얘기해요?
이 간식 주제가 탈당이에요. 당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로 슈가, 탈당 간식으로 제로 슈가를 넣는데 지금 제로 슈가의 진단으로 아예 단식을 아니, 하라고. 저는 우리 박성태 제로 앵커께서 슈가네. 아재 개그한 줄 알았어요. 단식 얘기하니까 간식으로 받았다. 근데 이게 저희 제작진이 우리 노피디님이 이게 제로 슈가라고. 예. 이게 제로 슈가가 뭐야? 이게 당이 당이 없는 제로 슈가. 탈당. 슈가가 탈당. 영어로 당이에요. 탈당. 이것도 제로 슈가네. 비타오. 탈당하세요. 비타오베. 예.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제로. 제로. 예. 제로가 되려면 이제 당이 떨어져야 된다. 탈당. 근데 그래서 이제 누구 탈당 탈당이에요? 얘기인데 김병기 탈당? 단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김근식 탈당? 지금 저는 절대 단식과 나가지 연계를 좀 않습니다. 시켜봤어요. 아니 지금 삼리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어요. 무가당은 뭐요 그럼? 무가당. 그러네 무가당과 약간 혼란 상태가. 무가당이 탈당인 거야? 이거 지금 무가당인데. 예. 아니 근데 항산화작용이 우리 있다고 김근식 합니다. 교수님은 네. 그 장안 갈등에 대해서도 정치적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작년 12월 내내 얘기했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잖아. 정치 현상을 네. 이제 본인의 바램을 가지고서 자꾸 그렇게 분석을 하면 안 이게 돼요. 교수님 너무 정치학자 출신의 이상적인가요? 일종의 지식인이 말하는 정치 일종의 지식인들이 이제 교과서 아니 보고 그러면은 얘기하는 일종의 느낌? 지식인으로 강의만 하든가 내공 있는 해법이지. 강의만 하든가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전혀. 예. 오히려 장안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에게도 한동훈에게도 지금 대여투쟁보다 중요한 게 상대를 향한 투쟁이에요. 거의 사생결단이잖아. 근데요. 저게 누가 잘잘못, 누구의 잘잘못이 더 큰가 이거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밖에서 보기엔 똑같아요. 맞아요. 그걸 본인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식에서 풀으라고. 예, 저는 단식도 좋고 삭발도 좋고 삭발을 하지 마세요. 강경한 투쟁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까지 사실 이준석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떠한 정책적 사안을 가지고 합동하는 모습들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정치인의 공천원금 앞에서 외계인이 침공하면 여야가 힘을 합친다라는 그 노회찬 의원님의 말씀처럼 두 분의 어떤 시너지가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국 대표가 약간 좀 서성이는 게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에서 사면 복권을 받았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칼을 들이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이런 악습을 근절을 하려면 정확하게 또 지지부진한 수사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보수 야당과의 어떤 손을 잡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더 큰 시너지가 더 날 거라고 보거든요. 단식이나 삭발보다는. 근데 이준석 대표한테 뭐 조언 아닌 조언인데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뭐 야당의 협치, 본인이 어떤 야당의 주축이 되고 싶은 욕심은 알겠으나 이게 선후 관계가 좀 틀렸어요. 사실 좀 이런 말까지 끄집어내면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양두구역의 책임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자해지를 하려면 윤석열과 절연을 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 그런데 본인의 본가였던 국민의힘은 지금 절연하지 않고 있잖아요. 물론 이준석 대표는 개인으로는 계엄 당연히 반대고 탄핵도 당연히 돼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은 장동혁 대표랑 손을 잡는 건 무리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이제 그게 국민들이 보기로는 이게 뭐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뭔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윤석열과 절연하라는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손을 잡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내용이야 뭐 특검이네 공천원금이네 뭐 외계인 쳐들어왔다 하지만 그거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적당히 뭉개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거연대까지 오해를 주는 것이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 정도 계산을 못할 사람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감사하고 왜 장동혁 대표와 투사에서 계속 가려고 하느냐. 조국 대표도 사실 그럴 거예요. 나 이거 그냥 나를 병풍으로 사용하는 거네. 이렇게 해서 야당에 대한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나를 이용하는 거네. 그래서 아마 거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공천원금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공천원금에 대한 특검 사실 그 국민의힘의 김정재 이철규 의원의 녹취록까지 합해서 정치개혁처에서 한다면 하자라는 게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가 작게 하면 되겠네. 왜 바보같이 이런 그 장동혁 대표 딥스테이트가 손을 아니라니까. 딥이야. 근데 장동혁 대표랑 왜 손을 잡으면서 무리수를 두냐면 선거용인 것 같아요. 지방선거. 지방선거요. 그러니까 본인의 영역이 진보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하고의 보수의 어떤 그 지경 자체에 있어서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보다 먼저 막대기를 꽂아놓는 거예요. 일단 아니, 잠시만요. 좋은데. 일단 저기 서영주 소장님 말씀부터 잠깐
요건 사실 이제 이런 전격적인 이런 말씀하셔서 오해를 받을 수 이런 걸 있는 이제 그건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될 것 이런 같아요. 걸 이제 우리는 정치권에서 흔히 억가라고 하죠. 억가. 억지로 깐다라는 건데 사실 양두구육의 원조는 예. 민주당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부양시킨 게 누구예요?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게 누굽니까? 아니 본인이 지금 이준석 이재명 대표가 본인 대통령 양육에 있다 했다고 지금 했잖아.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으로서 그때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을 쓰겠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본인들이에요. 근데 왜 여기 와서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받은 그 핍박과 압박을 알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앞장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누가 국민의힘의 직접적인 특별 추천 권한을 갖자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의석수를 활용하자라는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억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조국혁신당의 제안한 취지는 알겠어요. 어쨌든 이게 그냥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올 그런 연대가 아니고 어쨌든 조국 대표도 이 공천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원칙적인 해결을 민주당을 향해서 주문했으니까 예. 이건 야권의 공감대가 있는 이제 그런 정치적 견해로 만들기 위해서 제안을 했다고 보고 뭐 이준석 대표가 늘 그렇듯이 영리한 제안이에요.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 이걸 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조국혁신당의 반대나 조국혁신당의 비판은 선을 넘지 않는 선 안에서의 반대와 비판만 합니다. 독립적인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태생적으로 그렇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습니다. 뭐 일단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알 거예요. 지방선거도 민주당과 연대한다고 아니 알 했었고요. 거라고 보고 이준석이 그 영민한 이준석이 모르겠어요. 알지만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또 명분도 흔들고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들어오지 않아서 뭐 우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명분도 축적하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마땅치 않죠. 어쨌든 야당이 다 갈라져 있고 서로 싸워야 되는데 뭐 하나라도 손잡으면 안 되니까 이제 토착외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은 토착외구인데 토착외구하고는 해방 50년이 지나도 얘기하면 안 된다. 80년이 지나도 뭐 이런 근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치적 비판이 날카롭고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정치적 대응이. 그러니까 지금 경찰 수사의 문제가 13일 동안 이렇게 침대 축구를 할 동안에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 하나가 나온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그리고 특검 주장하니까는 이게 확 건너뛰는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서영주 소장의 비판이 좀 저는 억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야당이 문제 많은 야당이 있을 수 있죠.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죠. 예.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건 진짜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고 국민적으로 이걸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물어 처벌을 하자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고 한다면 의석수를 가진 정당에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뭐 일단 욕을 먹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역할을 본분을 할 수밖에 없고 개혁신당도 몇 석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 조국혁신당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소영주 소장도 민주당도 결국 국민의힘의 그 논란이 됐던 공천원과 포함한다면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특검을 하자는 야당 측의 연대와 단합된 모습으로 정권에 요구하는 것은 너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라고 저 낙인 찍는 건 저는 그건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맞춰서 야 그러면 개혁신당 이준석 당신이 지금도 윤석열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랑 선거 연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차후의 문제예요. 잠시만요. 예. 네. 앞서 이제 소영주 많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아마 그런 부분일 겁니다. 앞서 이기인 사무총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 연대까지도 나중에 가능할까라는 아니, 부분이겠죠. 저는 지금까지 한 1년 정도의 방송에서 네. 연대 없다라고 얘기를 저도 하고 사실 있어요. 그렇게 평론가 시절에 총선도 그렇게 얘기를 연대 했는데 없다. 대선도 연대 없다. 예. 연대 없이 끝까지 완주했어요. 근데 언론과 이준석 우리 개혁신당이 아닌 당들이 계속 연대하는 거 아니라고 의심만 계속 프레임만 씌우는 건데 알겠어요. 고립하려고 하는 고립작전인 건 알겠는데 우리는 안 합니다. 걸어갈 길을 보려면 걸어온 길을 보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선과 총선에서 연대 없었잖아요. 연대 없다. 합당도 없었고. 일단 왜냐하면 예전에 박무 평론가도 계속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개혁적인 기치를 거는데 네. 친윤 세력과 손을 잡을 리는 만무하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 이게 몇 달 앞두고 이제 어쨌든 특검이 고리지만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미 저희가 우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이미 발족을 했고 지방의원, 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이 후보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당과 무슨 연대를 하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관되게
국민의힘이 윤석열, 김건희 여사 부부와의 절연을 못하고 계엄에 대해서 명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 이 사람들과 정치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정치권에서 악습으로 지금 정착되고 있는 이 공천 헌금에 대해서 결국 의석수를 통해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정책적 내지는 정치적 특검 연대를 얘기하는데 이걸 연애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독증입니다, 이거는. 아니 엇가라니까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살아온 길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준석 대표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면 제가 억지로 까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 그 뭐죠? 양두구요. 뭐 지금 민주당이 뭐 검찰총장을 탄생시킨 양두구요. 아니에요. 본인이 양두구라고 고백했어요. 윤석열을 향해서. 내가 양두구욕했다. 그러니까 양두구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불법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스탠스를 여러 가지로 선명하게 갖고 오다가 장동윤 대표가 과연 지금 현재 윤어게인에서 벗어났느냐. 한동훈 전 대표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 탄핵 찬성, 탄핵 반대 그 자체만으로도. 근데 변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메시지를 얼마만큼 내는지는 돌아보고 돌이켜보세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내용을 가지고 만나자고 하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그런 얘기는 지적하지 않고 내용으로만 같이 한자리에 한다니까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억지로 까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엇가 가지고 얘기할 건 이제 아니 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얘기했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거는 이준석 대표예요. 사실상 장안대전에서 누구 편을 드느냐 했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장동혁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보수연대 민주당은 한동훈 편이에요? 아니 민주당 한동훈 편이 아니라 예를 보면 민주당은 민주당이 그냥 장안 대결을 보는 것인데 사실 보면 장동혁이 정상적인 헌법 태조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헌법 태조안을 주장하는 한동훈 편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장동혁과 이준석이 두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해결점을 보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오해를 받을 만하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보다도 중요한 게 아까 이제 김근식 교수님 무슨 단식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야당이면은 어쨌든 거대 여당을 향해서 싸우다가 자기도 찔리고 다칠 각오를 해야 돼. 피 흘릴 각오를 해야 되고. 근데 김병기가 찾아가서 경찰 수사 무마시켰다는 모 의원, 미스터 리 한 의원. 그 미스터 리를 못 끊어내고 있잖아요. 당에서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입을 다 다물어요. 누군지 다 알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입 다물고 있는 아니 건가요? 그건 미스터 이딕 적어도 때문에? 그건 입을 다물었잖아요. 그렇지. 그걸 다 쳐내야죠. 경찰 출신의 친윤 이것도 의원이라고 수사받아야 얘기하는 된다라고 의원이죠? 당에서 윤리 소집해서 저 진실이 뭔지 조사 들어가야 되고 공천원금이 민주당에만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더 문제가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당의 역사나 속성을 보건데 그거 다 드러낼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은 이거 관철 못 시켜요. 그리고 민주당이 거꾸로 공세 취하면 어떡할 거예요? 김병기, 강선을 끊어낼 생각하고 다들 쳐보자 2024년 총선까지.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특검을 아니, 그걸 통해서 먼저 얘기하지. 먼저.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야 미스터 리 끊어내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특검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국민의힘을 향한 화살이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럼 그걸 알아야죠. 왜 그걸 모르고 그걸 그냥 막 당신들은 계엄에 대해서 옹호한 정당과 같이 하니까 그냥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엇가야.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반에서 있을 만한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너무 유치하다. 근데 앞서 이제 소영수 소장님은 민주당 당내에도 1년이 안 되네. 특검, 공천원금 관련돼서 특검하자는 의견이 다수가 있다라고 있어요. 꽤 있고요. 얘기하셨는데 제가 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당직자들 만나면 이거는 좀 익으면 저번에 통일교 특검 민주당이 받았잖아요.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당황할 정도입니다. 이미 밑바닥에서는 이걸 정치개혁 차원에서 하자라는 거예요. 통일교 특검도 똑같아요. 민주당이 받았던 이유는 이게 정치권에서의 어떤 종교에 대한 그 유착 이 부분을 밝혀내는 기준을 세우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나가지고 민주당 못 받을 거야. 너희들 김병기 강선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좀 말하자면 정치적인 정쟁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근데 당내 이제 윤리감찰단에서 탄원서조차도 뭉개고 있는 정당에서 어떻게 특검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식인으로서 우리 소영주 소장 엇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한 방으로 반박을 하면 한 방에 되는 한 방으로 반박이 되죠. 그러니까 야 이준석 너는 왜 저 헌법을 벗어나고 있는 장동혁과 만나는 거야? 이게 지금 공천연금 특검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왜 엇가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럼 장동혁 만나서 여야 용수회담 합니까? 그건 대통령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 행위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억지를 부리더라도 억지를 여기서 말이 부리네. 되길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이준석하고 이재명 공천헌금이라고 대통령 하는 공 국민의 지금 분노와 이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야당들이 모여서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야 너는 쟤랑 만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 그걸 납득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재명도 그러면 장동혁을 만나면 안 되지. 아니, 대통령하고 어떻게 알겠어. 이준석 아니, 대표 같대. 야당 대표가 예, 예. 정치행위를 그 얘기는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개혁신당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너무 있고. 억지를 부려. 사실상 보면 처음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또 억지를 아니 이제 국민의힘하고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억지를 했으니까. 부려.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처음에 제가 아니 오염됐다고 자꾸는 했던 또 게 나와요. 자꾸 또 나와. 거기까지. 조국 늦게 오셨잖아요. 거기까지만 해요. 그것까지 말해. 정리 안 돼. 정리 안 되니까 정리가 지금 계속 되겠어요. 이 얘기 계속 근데 그게 뭐 그냥 중요한 본인 문제는 주장이라고 아닌데 생각해, 그냥. 너무 패널 그래요, 분들끼리 주장이에요. 그 부분만 지금 아니, 너무 알고 논리적으로 해서 그래도 말은 호감하는 돼야지. 잘 아니, 내가 되는 듣기도 비논리야. 김 교수님은. 그건 나중에 대기실에서 저희가 선거가 다가오니 저쪽 대기실 그러니까 끝방 비워주세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 들어갈 제가. 예정입니다. 이해할 수준이 있지. 예. 적당해야지. 아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저 아유, 민주당에서도 누가 그렇게 공천헌금 태어나래 이런 얘기야. 관련돼서 누가 국민의힘에서 태어나래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가야 그게. 뭘 올까요? 아, 이제 엇가 얘기 그만하시고 그냥 그 얘기만 지금 아니, 엇가냐 그러니까 아니, 상대 패널한테 엇가라고 하면은 네. 제가 계속 엇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 이제 두 분이나 세 분이서 나중에 3번 대기실에서 계속 토크를 마이크 없이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핸드폰은 김근식 교수님 걸로. 왜요? 아니 따로 개인 유튜브로 하시라고. 저는 개인 유튜브 안 합니다. 아, 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종로 가셔가지고. 댓글은 서용주 억가가 많아요. 댓글에 지금 뭐 한국에서 압도적이야. 그렇지 뭐. 예. 지금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소래 조원님, SORE 조원님, 이 끝에 가면 이사유기님이신데 제일 불쌍한 김근식이 가지고 왜 그래? 아니 왜 우리 교수님이 왜? 나이 들었으니까 불쌍한 거야. 저희가 서영주 소장님 억까지 마세요라고. 아니에요. 저희가 개혁신당 의석수는 적지만 네. 저런 주장이 있다는 걸 품 넓게 받겠습니다. 그래. 뭐 해봤자 뭐. 있어 보여. When they go low, we go high. 푸르나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박성태가 진행을 잘 못하네. 산만해. 여러분 때문에 제가 욕 먹었잖아요. 요거는 억가가 아니고 합리적인 이건 가. 합리적 지적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거의 지기현 같아. 김근식 억가 얘기도 박순천님께서 해주셨고요. 예, 상우님께서 무슨 토크하겠어요? 돈도 안 되는데.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김근식 총장 주제로, 김근식 위원장 주제로 넘어가시죠. 예, 앞서 의사진행 발언. 예. 이혜훈 대표, 이혜훈 의원. 이혜훈 의원 이거 안 했잖아요. 이혜훈 전 의원 후보자 얘기입니다. 메인 셰프 오늘 가져오셨었는데 메인 DC. 죄송합니다. 영어는 좀 서툴러서 아, 메인 선임 디쉬로 셰프인가요? 메인 셰프. 네. 가져오셨는데 예. 좀 더 풀어주시죠. 아 예. 이혜훈 장관 후보자도 뭐 거의 김병기 수준으로 하루에 하나씩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는 아까 그 화면에는 그 반포의 뭐 고가 아파트 위장 미혼으로 부양자 가족 수를 사실은 사기쳐서 받은 건데 그 뒤로 주말에 또 나왔잖아요. 그 박수영 의원실에서 아마 밝힌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아들의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직주 근접할 수 있게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근무처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었던 게 그때 처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근무했을 당시에. 예. 그전에 없었던 기관인데 정말 대단한 실력이고 정말 알뜰하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득권이나 특권층으로서 할 수 있고 챙길 수 있는 건 정말 빠지지 않고 다 챙겼고 또 재산이나 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은 빠지지 않고 다 들여다보고 챙긴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부지런해야 돈을 번다는 게 그 반포의 고가 아파트 청약 신청하려면 그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분이 무주택 기간이 뭐 15년인가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백수십억 대의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전세를 한 뭐 20억짜리 전세를 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무주택 기간을 계속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겁니다. 이사 자주 다니더라도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함은 증명됐다. 그러니까 열일하고 부지런해야 돈을 모은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주택 기간을 맥시멈까지 채웠기 때문에 만점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70점 이상 가산점을 받아서 그 일반 분양에 당첨이 되려면 결국 부양자 가족 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양자 가족 중에 제일 좋은 건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훨씬 더 점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 모시는 건 자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니 부양 가족이 아들이 셋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셋에 부양 가족을 올리면 제가 그때 확인해 보니까 한 명당 5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15점을 받아가지고 거의 만점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74점 받았습니다. 당첨됐을 때 당첨의 그 커트라인에 걸려서 됐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그 큰 아들의 결혼 사실을 알고 부양 가족이 넣지 않았으면 떨어지는 거였단 말이죠. 5점 차이로 4점 차이로 당첨이 됐기 때문에 이건 국토부에서 조사 들어가면요 허위 당첨으로 당장 이건 해약 처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수사받을 대상이에요. 근데도 지금 이걸 그냥 뭉개고 불법은 없었다라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이혜훈 후보자가 돈이 많거나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성실했던 건 죄는 아니에요. 다만 거기서 위법 불법이 있었냐 없었냐가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 천하람 의원실에서 밝힌 그 원 펜타스 네.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예. 그 아파트 청약 가점은 조작이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고 본인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들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결혼을 했고 그 청약 당첨되기 수개월 전에 용산에 전셋집까지 얻었어요. 올수 있죠. 예. 그리고 며느리는 거기 살고 아들은 또 세종에서 일을 해서 세종에 또 주거지가 있었고 그럼 이제 한꺼번에 근로 전입을 합니다. 용산으로 모든 식구가 이 같이 거주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가점 하한선을 넘기는 그런 가점을 받아가지고 청약을 받은 건데 이게 부정 청약이죠 명백히. 그리고 그 원펜타스라는 아파트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런 부정 청약이 횡행했나 봐요. 40명이 취소가 됐답니다. 40건 정도가 있다. 40건이 취소가 됐대요. 예. 근데 이게 현행법에 따르면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징역 3년 뭐 이하의 1년 이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취소되고 청약이 10% 위약금으로 물어야 됩니다. 때문에 이게 그냥 뭐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약간 꼼수를 부렸나 보다가 아니고 명백한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민주당이 끌고 안고 갈 문제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부동산 문제인데 휘발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아야 되고 지난번에 그 인턴한테 막 고함 지르고 했던 거 갑질했던 거는 2030 세대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이 부정 청약 문제는 405060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예요. 거기서 1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발장 들어갈 거예요. 조만간. 차점자가 공급가액이 37억 정도로 지금 90억 원을 40평대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호가가 이제 그렇다는 호가가 얘기입니다. 90억 원에 그러면은 이건 로또도 몇 배예요? 요즘에 로또 1등 맞아봐야 20억이 안 됩니다. 당첨되는 순간에 로또 몇 번 맞은 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냥 뭐 꼼수를 부리고 그냥 재산 형성 과정에 약간 불투명한 점이 있다. 과연 증여세를 다 냈는지 의심이 된다. 이게 아니고 청약 가점을 조작한 겁니다. 세대 원수를 늘려가지고. 요거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청약가점 조작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분양받은 게 24년 7월 계약인데 23년 말에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원래 세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전입신고를 미룬다 이런 식으로 부양가족으로 계속 등록을 해놓아서 이게 청약가점을 올리기 위한 것 아니냐. 위장미혼이라 그러죠. 그렇죠. 위장미혼. 이것도 만약 고의로 그랬다라면은 이제 취소. 관련법 위반이고 취소된다. 아주 명백한 취소 사유고요. 예. 그런 전례가 과거에도 없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어떻게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검증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천하람 의원실에서 이거를 발견해낼 정도면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이걸 못 발견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검증이 굉장히 부실했거나 알고도 눈 감았거나 알고도 눈 감았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검증이 부실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검증이 부실했어요. 근데 인사의 취지나 인사의 방향은 야심찼죠. 저는 이 인사를 보고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 수가 높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을 잘못 골랐어요. 검증도 부실했고 인사의 취지나 방향 가지고 검증의 부실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이혜훈 후보자 전 자진 사퇴하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천하람 의원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역대 정부에서 인사 검증을 통해서 넘어온 후보자들 대부분 의원실에서 다 조사를 해서 문제지가 나옵니다. 그만큼 국회 보좌진들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겠죠. 예. 물론 기자들도 언론사들도 그 검증을 거친 후보자의 자료를 가지고 정부에서 못 밝힌 공직에 대한 여러 가지 흠결들을 찾아서 낙마시키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검증의 구멍이 어느 정도 완벽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완벽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우리가 뭐 너무 많은 거를 바랄 수 완벽이 하지 아니고 않냐.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실하게 완벽을 없다고 얘기할 수 얘기해요. 있는데 그러니까 역대 그렇게 늘 검증들이 구멍을 받아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건 명백한 것 같아요. 이혜훈 후보자가 공직 기준에 부합하느냐. 지금 한참 멀어도 멀어지고 있다.
라는 것이고 링에 올라가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지금 뭐 욕을 하고 있어서 보수 통합 인사라는 정책 의미 때문에 올려놓긴 했는데 체중 감량에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체량 통과 쉽지 않을 것 같다. 아,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이제 공직 기준에 그 체중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체중을 맞추지 못하면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수준까지 오지 않았냐 싶습니다. 청문회는 19일입니다. 이기인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청문회 버팁니다. 임명합니다. 그때까지 한다고? 네, 아, 임명해요? 왜냐하면 이 민주당의 음지의 대통령이라고 평가받는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정청래 그렇지. 대표가 나가가지고 비 맞겠다 그랬으니까. 비 맞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믿으면 이해훈도 믿으라. 강성훈도 비 맞겠다고 했다가 낙마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입장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서스럼없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청래 대표가 동조를 했습니다. 사실상 원내 의원들한테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의혹, 역대 장관 지명자보다 더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이해훈 장관 지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명 철회 내지는 이렇다 할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청문회까지 버티겠다는 거고, 또 청문회를 가면 어쩔 수 없이 대치 국면으로 갑니다. 야당은 공격할 거고 여당은 수호하고 방어할 거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간다라는 것은 이해훈 장관 지명자를 꼭 지명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 19일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하차하거나 낙마할 거라고 보는 게, 우리 서영주 소장 같은 분도 지금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개체량 통과가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청문회 가기 전에 끝날 거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딥스테이트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딥스테이트가 아니야. 근데 방침을 몰라. 평소에 서영주 소장의 입장, 완강한 입장으로 우리가 전제해 보면, 아, 이해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에서도 사실 실드치기가 어렵다라는 걸 스스로 보여준 거 아니, 아니에요. 소영주 민주당에서- 소장님이 그렇게 완강하진 않아요. 민주당에서 실드치기 어려운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인사 자진 처리할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근데 청문회는 갈 것 같아. 청문회 가는 거 무리예요. 저 정도 하자가 있는데. 근데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본인이 살아오면 그냥 꾸역꾸역 가는 거고, 본인이 못 살아오면 어쩔 수 없다. 요게 지금의 민주당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온다 못 살아온다의 기준은 어떻게? 여론이죠. 여론으로. 네, 절대적으로 여론인데 대통령실이 아무 말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가라는 거구나 청문회.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받아들이고 있고, 게다가 아까 이제 김어준 쪽에서 시그널을 줬잖아요. 함께 비 맞자. 그리고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장이 중요하다. 입장을 먼저 세우고 논리를 만드는 거다. 뭐 근데 김어준이 늘 그렇긴 하지만 때문에 그 눈치를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인사검증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돼요. 저거는. 저는 박성태의 뉴스쇼가 나온 다음에 김어준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김어준이 지금 총기가 사라진 거야. 지금 제가 볼 때 19일 날 인사청문회 멀쩡한 잡혔는데, 곳에다 쌍을 붙이고 아니, 있어요. 쌍을 붙여야 돼. 이 기회야. 저는 김어준이 그동안에 뭐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개딸이나 민주당 지지층한테 일종의 지시를 내린다고 했을 때 그게 먹혔던 것은 정세를 보는 나름대로 그들 진영의 논리와 정세 분석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19일로 잡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여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청래의 바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갈 수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한 저는 내공 있는 분석이라고 보고, 박성태가 뉴스쇼를 맡으면서 김어준과 각을 세우고 김어준의 그 인기를 박성태가 각을 가져올 세웠어요? 것이기 때문에 박성태는 각을 세우고 싶어하지 않는데 자꾸 각을 세우고 각을 세워야 돼. 그래서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김어준의 지금 이 이해훈에 대한 지나친 쉴드는 김어준의 저는 판단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그 계속해서 우리 박원석 셰프께서 딥 얘기를 해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거는 개체량 통과 어렵다는 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판단이고. 또 발을 그래야 되고, 아니 그래야 되고, 그리고 당내 분위기나 청와대 분위기는 말씀한 대로 링에는 올려놓습니다. 그래, 청문회 가자는 링에는 올려놓고요. 결국에는 아까 이기인 셰프가 얘기했듯이 임명을 강행한다. 그거는 X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링까지 올려놓고 여론을 보고 여론을 파악한 다음에 정리한다. 라는 게 지금 수순이라서 사실상 링까지 올라가는데 이해훈 후보자 본인도 만신창이가 될 것이고, 사실상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이나 집권 뭐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로 부담을 안을 텐데, 그래도 손해볼 장사는 아니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인사에서 통합의 메시지를 그렇죠. 냈다. 의지를 강하게 이미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온전히 이해훈 후보자의 몫으로 남아버렸다. 그래서 링까지 올라가서 만약에 이제 거기서 판단한다. 이해훈 후보자가 낙마까지 한다면 집도 잃고
양쪽에서 버리면 정치적으로도 양쪽에서 이제 버림받는. 뭐 근데 일리가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습니다. 협치라는 이룰 수 인상. 있는 것. 네. 정무적으로 득이 될 건 다 취했어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인상도 좋고 국민의힘에서 검증 과정이 부실하다라는 사실도 전 국민한테 알렸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부각시켰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해운 의원에 대한 지명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부담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운 의원 본인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다 보니까 정무적으로 취할 건 다 취했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 상태일 거다. 근데 뭐 아마 뭐 지명 철회까지는 아니고 정리하더라도 자진 사퇴일 텐데 여론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야당의 능력을 좀 사실 의심해요. 그 점에 있어서 예. 야당이 온전히 자기 능력으로 뭐 낙마시킨 사람이 있었는지 돌이켜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별로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게다가 이제 그쪽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거 가지고 또 5번이나 공천 줘놓고 이제 와가지고 누워서 침뱉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앞서 이제 박지원 의원님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그게 이렇게 설득력 있는 반론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뭐 김병기도 3번 공천 받고 강선우도 3번 공천 받았는데 뭐 장경태도 2번 공천 받고 이제 스피커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국민의힘이 너무 강력하게 이제 이혜원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를 요구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반감을 살아서 아니 이제 될 수도 국민의힘이 막 분기탱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스모킹 건 킬러 컨텐츠를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천하람이 던진 게 제일 아픈 거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국민의힘이 시끄럽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 실력을.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내가 못 들어가서 그래. 미안해. 당협위원장이잖아. 당연히 무슨 발언권 있어. 김희식 교수님이 이제 최고위원회 출마했다가 그것도 맞네. 떨어졌잖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제 탓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무능한 탓입니다. 앞서 이제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5년 만에 새 이름으로 앞서 이제 당원 투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명을 변경할지 변경하지 않을지 찬성이 많잖아요. 찬성이 많겠지. 18.19%. 그럼 저 반대가 상당히 나온 거죠. 당명 32% 개정에 나오잖아.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제 70%네요 거의. 예. 그러니까 32%는 반대했는데 투표에 참가해서 반대했다는 거. 제가 8월달 전당대회 때 제가 얻은 표 비슷하게 생각해요. 보수업당 추천합니다. 그러면 보수업당 그러면 7 투표율을 아니면 모르겠당. 모르겠당. 투표를 앞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부끄럽당 하셨고 이기삼 부끄럽당. 총리님 혹시 국민의힘 당명 추천하시는 계엄과 절연하라는 의미로 예. 계엄 안 해요당. 계엄 안 해요당. 계엄 안 해요당. 안계엄당. 안계엄당. 예. 근데 진짜 7대3으로 그 룰 개정하면 장동혁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하겠네. 지금 이거 당명 개정도 찬성이 거의 70% 나오는 거 보면 투표를 봐야죠. 투표를 봐도 얼마나 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느냐. 그래도 대수 예.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투표율이 어제 제가 저 지역을 좀 다녔더니 그 몇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진짜 탈당하고 싶다고 그런 분들 많이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래도 당을 지키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합리적으로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우리 당을 지지해준 보수 유권자들은 그만큼 절망적이에요. 우리 당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끄럽당이라는 시끄럽당. 얘기가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 지금 막 내가 써 있는 분이 시끄럽다. 아니 영어 막 써 있는 분이 영어 HJ 마침 교수님 말씀이 HZ 끝나고 KX. 나서 시끄럽다. 시끄럽당 다 소리만 들어서 겁니까? 아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 거예요. 절대 제가 이게 억지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저건 하필 곧됐다 그 얘기.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 징계 당 게시판 이거는? 지금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저기 역시 여쭤보셔야죠. 박원석 전 저희는 의원님이. 모르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내부자가. 또 이호선 당무위원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 이호선 위원장이 올렸던 블로그에 한동훈이 썼다고 주장하는 글, 진영구 이제 장애인이 썼다고 주장하는 글들이죠. 이게 이제 동명이인이 쓴 글들인데 이걸 사실과 다르게 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이미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 상황이 돼버려서 한쪽이 끝나야만 지금 사건이 정리가 되는 지경까지 와서 그동안 수없이 정치적 해법과 모색을 주장했던 김근식은 이제 더 이상 설당이 없죠.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보고 저는 그 당무감사위원장의 저 허위 조작 사실을 포함한 이 징계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당원들과 또 저 개인적으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리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그동안 우리 당의 윤리위원장의 면면을 보면 그래도 법관을 지냈거나
아니면 변호사시거나 인권을 연구했던 분이거나 예.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게 판사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판사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모셨는데 이번에 윤리위원장으로 지금 우여곡절 끝에 모신 분은 댓글 전문가입니까? 사이버 안보 전문가야. 사이버 안보 전문가. 댓글의 윤리 수준을 높이자 뭐 이런 취지일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이라는 것은 당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판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판사 역할을 하시는 분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문제됐던 이준석 쫓아냈던 건 이양희 위원장이었는데 이분도 인권 전문가예요. 그다음에 했던 게 황정근 변호사라고 그분이 이제 그 누굽니까? 그 김재원하고 태영호를 징계했던 분이에요. 김재원 최고가 정강훈 앞에서 찬양했다고 징계하신 분이 황정근 예. 변호사입니다. 이분 판사 출신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가 여상원 변호사입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정혁의 2년 징계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경고로 라고 안 끝냈던 했죠. 거잖아요. 그다음에 온 게 지금 이분이에요. 이름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이버 댓글 전문가가 온 윤민우 거예요. 교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리위원장 선정하는 것도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 강행 시도는 진짜 나중에 역사적으로 큰 그 죄가를 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뭐 이게 무리한 비유일 수 있습니다만 1979년에 YS가 국회에서 제명당합니다. 예. 그죠? 미국의 뉴욕타임즈하고 외신 기자회견을 해서 박정희 독재 정권은 이건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의원들이 투표해서 제명을 시켜요. 그럴 때 YS는 이거 법원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냥 당합니다. 그것이 12.6에 또 그 당시 다음에 민주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민주화의 기폭제가 역사적인 정당성을 갖는 거예요. DJ가 80년에 그 민주화 운동 시기에 광주에 봄이 왔을 때 사형 선고를 당하죠. 전두환 독재 정권한테. 사형 선고 당하죠. 저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는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적들에 의해서 당할 때는 당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거기에 이걸 다시 법원으로 가져가고 가처분 신청하고 고소하고 이것이 과연 저는 그걸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하셨나. 이런 저는 정치의 그 일종의 지식인으로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라는 영역이 하나 있고요. 또 현실적인 전망의 영역이 하나 있고 예. 정치적으로 어떤 대응이 바람직했나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보면 저 징계는 말이 안 되죠. 예? 저거를 저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심지어 그 근거조차 부실하다. 조작인지 여부는 제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부실해요. 저런 반론이 나올 만큼. 근데 이제 우겨가지고 그걸 근거 삼아서 징계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고 그리고 당내에 그 윤리심판원 이런 거는 사법기구잖아요. 당내 사법기구를 동원해서 정적을 탄압하거나 제거하는 게 가장 저열한 정치입니다. 윤석열이 이준석을 상대로 보여준 거예요. 예. 이걸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장동혁판 체리따봉이에요. 때문에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는 여지가 없어요. 저는 저거를 안 된다 하면서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다수의 뭐 중진 의원들도 좀 웃기다고 생각해요. 전부 비겁해요. 이준석 때도 그랬거든. 그 비겁함이 여기까지 지금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아니라 그러면 막아야죠. 저거를. 장동혁이 멱살을 잡고라도. 근데 예.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전망치를 얘기해 보면 징계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충천하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지지층의 요구 그리고 그 지지층을 자기 지지 기반을 그러니까 반환이라는 지지층의 그 정서를 자기의 지지 기반으로 가져가기 위한 정치적 동기도 있지만 감정도 있어요. 싫어하는 겁니다. 싫다. 네. 그리고 그 감정이 장동혁 언제 대표가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를 싫어한다는 네, 거죠. 언제 어떻게 형성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분명해 보여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했는가 이를 보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본인이 굳이 따지지 않아도 지켜보는 사람들, 저 같은 관전자들의 입장에서도 옳고 그름은 알 것 같아요. 우리 박성태 진행자도 평론가 시절에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저걸 저렇게 대응하는 게 과연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현명한 선택일까에 대해서는 전 좀 의아해요. 아까 김근식 교수가 얘기하셨던 거하고 뭐 YS DJ까지 사례는 너무 거창하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저거는 무리거든요. 그럼 그 무리수를 저지르도록 냅둬야 됩니다.
약간 피해자 서사를 만들어야 돼요. 두들겨 맞을 때 맞으면서. 근데 징계가 나오기 전에 법적 대응을 해버렸잖아요. 예.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늘 한동훈 전 대표를 보면서 제가 아쉬움처럼 느껴지는 건데 너무 빨라요. 판단이고 대응이고 한 호흡 기다렸다가 충분히 대중적으로도 이건 한동훈이 참으면 안 되겠네. 이럴 때 뭔가 액션을 취하면 되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액션을 취해요. 일단 두 분 말씀은 당무위가 잘못했고 국민의힘의 이런 게 억지고 옳지 못하지만 거기에 이제 방점이 많이 찍혔고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대응도 이런 걸 법적 대응으로 가는 거는 전략적으로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 게다가 한동훈 대표도 이해하겠습니다.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이다. 그게 내 스태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 공감을 하는 게요. 이 단계 시판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는 완전 무결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가족 명의의 아이디가 드러났고 본인도 그걸 일부분 인정을 했으면 걸핏하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라는 스탠스보다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전 그런 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갑자기 또 발끈해가지고 고소한다. 또 그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그 법조인 출신들의 친한계 측근들은 막 발끈발끈해가지고 뭐든지 다 명예훼손하겠다고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맞느냐? 오죽했으면 당내에서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대표 같은 그래도 합리적 온건 보수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조차도 한동훈 대표 이렇게 대응하지 말고 입장 표명해야 된다고 왜 말하겠습니까? 스스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끝까지 갈 게 아니라 자, 장동혁 대표 우리 만납시다. 내지는 정치적으로 좀 관철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공동 당시 그냥 뭔가 여의도에서 국민의힘과 여의도 단계 시판 문제 자꾸 로펌처럼 대응하다 보니까 맞아. 자꾸 스스로 고립하는 것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대응의 없어요. 방식이 좋지 못하다는 저는 말씀이시고. 세 분 입장에서 조금은 반대 입장을 좀 필요하고 싶은 거는 법률적 대응으로만 풀려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는 저도 좀 다소 아쉬움이 있어요. 왜 꼭 그렇게만 가야 되느냐.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사실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달려 있고 가족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빨리 털지 못한 부분은 절차적 실기라고 봅니다. 이거 빨리 털었어야 돼요. 송구하다. 도덕적으로 무리일으켜서 죄송하고 정치적으로 죄송하지만 어떤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거 과하다.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랑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지금 고소고발전을 하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얼른 것보다 잃는 게 많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국구 재패를 꿈꾸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동네에 방건달하고 지금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맞을 사람한테 맞아야 나름대로 정치적 입지가 있는데 이런 동네에 그 급도 안 되는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조작감사에 그냥 넘어간다. 저는 이거를 그냥 두고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정치적 부분은 따로 대응하겠다라는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벗어나면 좋겠는데 뭐 김근식 우리 셰프께서 막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 얘기하고 하는데 아직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급은 아니니까 예, 좀 차근차근 뭐 알아듣기 지켜보셔라. 쉽게 사례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 대응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대응을 할 때는 정치적 대응을 해야 되고 우군을 만들기 위해서 다소 굴욕적이거나 다소 기분 나빠도 참고 뭔가 한 스텝 전진해야 될 땐 해야 되는데 보세요. 장동혁이 바뀌어야 된다. 이대로 윤 절연 못하면 망한다. 이 목소리는 다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예. 한동훈 세 글자가 던져지면 이게 분열돼요. 양비론이 막 나옵니다. 왜 그런지를 본인들 스스로 생각해봐야 돼요. 본인들 스스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무감사위가 적절하지 않다 결론이 그리고 사실관계도 틀린 게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바고 한동훈 전 대표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세 분. 제가 좀 비유적으로 한다면 이 고품격 방송에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서 제가 구체적인 대상은 빼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피해가 잘하는 게 세 분인 거고 한 분은 아니다 혼내줘야 된다라고 사실관계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옷을 그건 한 글자짜리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이 옷을 혼내주는 건 아까 우리 서영주 소장 말한 것처럼 예, 급이 안 맞아요. 급이 안 나. 제가 그래서 3호선을 탑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다들 말씀을 이래서 아직이고요. 아, 정말. 네, 좋습니다. 시원하게 웃어야지. 얘기를 못 들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같이 웃어. 2호선이 아니라 3호선 삼호선 타신다고. 탄대. 이런 개그 좋아하잖아요 원래. 아니 그건 좀 그랬어. 나는 2차선 노래 좋아. 2차선. 아재력 최고 만렙인 우리 박성태 거도 그거 뭐 2호선 2호선, 3호선은 2호선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 3호선으로 가는
그런 거는 아니 우리 고양시는 3호선을 타고 가거든. 그렇구나. 고양시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로 우리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일단 또 우리 패널분들께서 한 분씩 골라서 커피 쿠폰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교수님 지금 고르시고 예, 계신가요? 골랐습니다. 지난주에 네. 제가 그 상황도 모르고 저 칭찬한 사람을 주어서 욕을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박성태 앵커를 칭찬하는 분을 저 보내드리고 칭찬하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시고. 초반이니까 힘을 좀 너무 실어줘야 많아요. 돼. 아니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지는 않아. 아 그래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파킹 유스카이님, 성태형 재밌어요. 외모는 옆집 사는 아저씨 같아서 편안하가 좋아요. 옆집 사는 분 아니야 진짜? 저희 옆집에 네. 제 또래 분 한 분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파킹 유스카이님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킹 뉴스카이님. 네. 예. 그리고 저도 이긴 삼 좀 총장님은요? 골라야 되는데 저 조금만 좀 찾아볼 아, 예, 시간이 좀 알겠습니다. 주세요. 아,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 네. 지인 누가 칭찬이 오기로 많- 했죠. 음. 성주 소장님. 예, 저는 아까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낙원 P5E 아 서용주 하차를 서용주 정말 성실하게 계속해서 네. 1시간 동안 해주셔서 낙원 너무 고생하시지 마셔라. 커피 드시면서 하셔라 라면서 한 잔 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디를 좀 말씀해 주세요. 낙원 P5E 네, 낙원 P5 아, 벌써 이님께서. 낙원님 축하합니다도 나온다. 낙원님 축하합니다. 예. 저는 이진희 이진희님. 대시 U1Y4K. 어유 아이디가 어려워.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김근식은 왜 징계 안 하나요? 급이 안 되나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급이 징계 안 돼? 찬성합니다. 일단 그게 눈길이 들었단 말씀이시죠? 이진희님이 이유는 김근식 모르겠지만 징계 교수님은 찬성합니다. 징계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 설 때까지. 전대협이야? 귤 선생님은 소용주 못 잃어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앞서 이제 DHKCBR 이분은 지금 말씀드린 건 커피 쿠폰과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됐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 상관없는 분인데 아, 불러놓고 커피를 안 주면 어떡해요? 약 올리는 겁니까? 너무 예리한 질문인데요. 뭐 그렇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소용주를 대통령으로.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빼세요. 네, 아니, 뺄까요? 네. DHK님 죄송합니다. 황당하다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LHJP2R님이 예전에 L- LHJP2R 예. P2R 피투알님. 예전에 썰전 라이브에서 박성태 앵커님 얼굴만 봐도 웃기다고 댓글 달았었는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댓글 달아주고 여기서 보니 반갑습니다. 안경 쓰시니까 고급지시네요라고. 아, 고맙습니다. 약간 아, 일종의 지식인 같아. 일종의 지식인처럼 보여요. 일종의 지식은 뭔가요? 일종의 지식인이 김근식 그 교수가 자기 스스로 호칭하는 일종의 예, 지식인. 아니 박성태 앵커는 저 안경 쓰니까 일종의 지식은 아니고 이종 지식. 아 이것도 이거 2호선이랑 3호선이랑 왜 이분 두 분들 왜 이래? 나 진짜 좋습니다. 나 진짜 미치겠. 알겠습니다. 아니 저긴 김우식 교수님의 그런 아재 개그는 제가 인정합니다. 아재 60대 전반부생이시거든요. 여기 50대 중반분들. 60대 후 그러니까 60년대 60대가 아닙니다. 60년대 전반부생 그리고 이제 하루쯤에 빠른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후반, 60년대 네. 맨 끝과 같이 다니신 박원석 의원님 좀 다르고 그러니까. 아니 난 이런 게 좋아요. 2호선 3호선. 아 그래요? 2호선 너무 3호선 직관적이잖아. 일종 미치겠다. 요즘 자동차 면허도 일종 이종이나. 1인 40대 3기인이요. 초반이 봤을 때 정말 쉽지 않은 아재 개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웃어드리겠습니다. 최성수를 모르는 이긴 총장이야. 아니 근데 이기인 사무총장님은 40대 초반이시죠? 맞죠. 근데 저희 뭐 50대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60 이렇게 되신 분과 너무 자연스럽게 올리고 계세요. 내가 건너갔다는 얘기입니까? 최성수를 몰라. 최성수를. 저는 모릅니다. 최성수를 모르더라고. 그때는 풀린 그러니까 최성수를 몰라. 한 몇 달만 우리랑 더해 그토록 빠져들 거야. 사랑했다. 아주 젖어드네요. 젖어들어. 저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서 네 분 파킹 뉴스카이님, 낙원님, 이진희님, LHJP 이알님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고요. 앵커님 안 드리세요? 그럼 방금 눈에 띈 거 드릴까요? 지금 몇 분이 이렇게 쭉 쓰신 한 분이 쓰시는 것 같은데 호호딩 6,500님. 이건 질문인지 느낌표인지 모르겠어요. 물음표인지 느낌표인지 모르겠는데 박성태 프로필 사진 보정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주셨는데 맞습니다. 아 보정이 들어갔습니까? 보정을 해야지. 청문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사진 찍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요. 이거 어떻게 잘 나오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기술이 해결할 아니 거다. 다 해요. 다. 이긴 총장도 하고 그럼 해. 다 보정하죠. 그럼요. 기술이 해결할 이제 거고. 과하냐 안 보정이 과하냐. 과하면 허위사실 공표가 됩니다. 거기서 지금 그래요? 예. 근데 매일 이렇게 실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똑같죠. 보정에 제가 허위 사실로 그런
근데 괜찮아. 너무 보정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선거 공보물 아니면 상관없어. 그래. 그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정치 맛집.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낭만 토크다. 아하. 인생 뭐 있냐? 낭만 토크 좋아요. 서로 좋아요. 그러면 노래도 어우러져 사는 바꿔야겠다. 세상. 저 최백호의 낭만에 대한으로 깔아야겠네. 낭만의 클로징. 오, BGM 으로. 바이브레이션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박성태크가 노래 가수 자격증 있는 데 아, 정말이에요? 앨범도 냈어요. 어제 앨범 냈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 태진의 24,768번에 죄송합니다. 24,768번. 죄송합니다. 태진 아니에요. 미디어. 거짓말이에요. 예, 농담입니다. 예. 근데 그나저나 우리 마지막은 어떻게 아직 하세요? 없어요. 네, 아직 낭만에 아직은 대한. 없고요. 다음 주까지 다음 이기훈 주까지 총장이 머리에 질의하는 걸로. 숙제로. 숙제로. 이전 앵커님께서 하셨을 때 똑같은 이제 우리가 결말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박성태 뉴스쇼에 맞게 좀 저희가 또 새로운 엔딩을.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럴 때는 젊은 분의 아이디어가 번뜩이 혹시 없이 뭐 원하는 뭐 인풋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40대 초반은 정말 달라요. 반짝반짝해요. 우리랑 달라. 아, 내가 말랑말랑해요. 아, 너무 부러워요. 내가 말랑말랑해요. 좋아. 알겠습니다. BGM 혹시 준비가 됐습니까? 낭만에 PD님께서 낭만의 대화를 낭만의 BGM으로 대화. 들으면서 최백호. 아 그거 정치 우리 맛집 BGM 을 낭만 토크. 하자. 근데 BGM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낭만 토크. 너무 좀 우리가 가자, 이제. 정치권이 너무 싸우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멋있어. 우리 좀 가자. 부끄럽지 않은 바른 소리 하고. 15,000분이 쓸데없는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잖아. 아니지. 아니, 낭만에 지금- 대한 들어야지. 그죠? 카카카카. 저도 주세요. 낭만 토크. 예. 지금 건이 없다님께서 낭마에 대하여. 낭만에 대한 이해훈 대표 알겠습니다. BGM인가요? 예. 낭만 토크 지금까지 김근식 실장님, 이기인 사무총장님, 박원석 전 의원님, 서영주 맥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